그래서 요게 이제 3대 기행문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초 스님 거는 사실 몇 장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그렇게 두꺼웠던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저게 도낭에서 발견되는데 도낭에서 그냥 기행문 같은 게 단편이 조금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뭔 책인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야 제대로. 근데 저게 이제 일체경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얘기하고 맞춰보니까 거기에 이제 해초 스님의 왕호천추국전을 인용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인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대가리가 없어도 이게 왕호천추국전인갑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초 스님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해초 스님을 그냥 인도나 다녀오신 분인가 봐. 이렇게 오지 여행가인가? 성지순례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굉장히 큰 스님이에요. 굉장히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나라 때 보면 당나라 때 두 번 아주 정치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정관의 치, 개원의 치거든요. 개원의 치라고 하는 이게 당 현종 때고 이게 당 태종 때입니다. 이게 둘 다 연호예요. 연호예요. 그래서 저 개원 3대사라고 저 때는 또 밀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절이거든요. 밀교가. 그래서 선무의 금강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불공금강, 이렇게 불공 이 세 명을 개원 3대사라 그래요. 근데 해초 스님이 금강지의 제자기도 하고 나중에 불공금강의 제자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불공금강한테 이게 좀 족보가 재밌어. 이거 약간 족보가 꼬이는데 선무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인도 사람이에요. 금강지가 원래 해초 스님 스승이거든요. 그리고 불공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공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이걸 개원 3대사라고 하거든요. 다 밀교 승려입니다. 그런데 해초 스님도 이 금강지 제자거든요. 그럼 이게 사형제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일로 들어가? 야, 이거 좀 족보가 좀 꼬이는데. 그렇게 해서 저 불공 스님의 제자가 2,000명이 있대요. 거기 6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은 좀 이렇게 약간 낮춥니다. 그게 외국인도 인도 외국인이면 그 당시에는 괜찮고 뭐 신라에서 왔어요 이러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도 해초 스님이 저기서 6대 제자에 들어갈 정도니까 해초 스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해초 스님이 뭐 그런가?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금강지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723년에 금강지가 내가 인도에서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역행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역행으로. 그래서 해로로 갔다가 저 금강지가 바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광동성으로 들어오거든요. 중국 광동성이 이쪽이에요. 저 홍콩이 있는데 전부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거꾸로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해초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렇게 해서 727년에 파미르 넘고 그 다음에 구자국에 도착했고 구자국이 어디냐면 여기 파미르를 넘어서 요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천산남로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728년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장안에서 유명한 사찰이 자은사가 있어요. 자은사가 이제 현장스님 사찰. 자은사 당고종 이치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사찰.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라 그래서 자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법상종의 수사찰입니다. 그러니까는 총본산 법상종이 유식종. 그다음에 유가종. 이렇게 자은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화엄종 사찰은 나중에 이제 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원래 화엄종 사찰은 소환탑이 있었던 천복사가 화엄종 사찰이에요. 천복사가 이게 화엄종 현수법장 스님 사찰인데 여기에 소환탑이 건설되면서
소환탑이 건설되면서 의정 스님이 여기다가 경전을 모셔놔요. 자은사에는 대안탑, 큰 기러기탑, 작은 기러기탑. 기러기탑은 현장 스님이 제가 전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 스님이 인도 가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사건, 그게 기러기 사건이죠. 이제 저는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소승불교의 스님들이 농담 삼아서 저것 좀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구워 먹었으면.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 기러기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발 앞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거를 참아 먹지 못하고 거기다 탑을 세워서 소승불교에서 고기를 먹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파불교나 이런 데서는 고기를 먹고, 지금 남방불교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는 타당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건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식을 끊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그걸 전향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하고 그다음에 소승과 대승의 차이, 육식주의입니다. 육식주의. 그 차이를 기념하는 큰 탑이 기러기탑이에요. 그 기러기탑을 보고 현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게 자언전에도 나오고 대당서역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중국에 와서 당신이 만든 게 대안탑이에요. 원래는 안탑이겠지. 안탑. 그냥 기러기탑. 기러기탑. 그리고 나서 이 천복사의 의정 스님이 당신 경전들을 모시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탑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대안탑, 소안탑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대소로. 천복사라고 하는 절이 화엄종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정 스님하고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절은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공원같이 되어 있습니다. 절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공원 같은,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쓸쓸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찰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좋은 절은, 중요한 사찰은 앞에 대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대자가 붙었나 안 붙었나만 보면 돼. 그러니까 자은사라고도 하지만 대자은사 이렇게 합니다. 천복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대천복사. 그리고 청룡사. 이건 밀교의 본찰입니다. 밀교의 본찰. 지금 해초 스님 계셨던 데도 이 청룡사. 그래서 청룡사는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계사 같은 식의 사찰. 그래서 절 느낌은 별로 안 납니다. 그냥 그래요? 이러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근데 한때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에요. 저 밀교 시대를 풍미하면서 왜 나중에 이제 밀교가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지를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초 스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밀교가 이 불공이 오대산 쪽으로도 진출을 해요. 중국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 쪽으로도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대산에 금각사를 짓고, 그러니까 금으로 덮인 절을 지어요. 금각사 이런 거 아세요?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일본에 금각사, 일본에 가면 그 교토에 가면 금각사 가잖아요. 교토에 가면 금각사. 그래서 일본 그 절은 뭐 나중에 뭐 불났다하죠. 너무 아름다워서 불을 질렀다면 뭐 몰라, 뭐 어떻게 뭐 하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금으로 된 수국사, 그죠? 수국사. 그래서 절 건물 전체를 이렇게 금으로다가, 본전만 그랬겠죠. 본전만 이렇게 금으로다가 단청한 금각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되고, 원래는 저 중국 오대산이 굉장한 영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화엄종에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맨 처음에는 문수보살 도량으로 시작을 했고, 다음에 청량 진관 스님이 그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화엄종으로다가 이제 많이 되는 거고, 그 현통사, 현장 스님이, 진관 스님이 계시던 절은 현통사고, 청량 진관이 계시던 데는 현통사고, 이게 대부 영추사입니다. 원래는 대부 영추사라고 하는 절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공금강이 들어갔던 거는 금각사. 그래서 이 절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장안을 비우고 거기에 계속 주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초 스님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일종의 총책임자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해초 스님이 저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건원보리사. 건원보리사. 여기서 돌아가셔. 제가 저 절을 가보고 싶어서
내가 또 오대산에 제가 여러 번 갔었잖아요. 네, 올해 오대산에 제가 원래 자장율사 가지고 박사도 썼고 그다음에 오대산 내가 문수보살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아는 사람이거든. 내가 문수보살 출몰 그다음에 자장율사가 어디서 문수보살 만났는지 이런 거 나밖에 모르거든 지금. 사람들 잘 몰라요. 왜? 없어. 지금은 흔적도 없어. 그래서 대충 이제 옛 기록을 봐가지고 어디쯤일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건원보리사도 제가 봤죠. 가보려고 했었으나 거기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아서 차도가 없어.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서 봤죠. 위에서 이렇게 저기가 건원보리사다. 저 건원보리사다. 이렇게 참 슬픕니다. 이게 저도 아니 꼭 가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꼭 가보고 싶은 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겸익이라는 분이 저거는 이제 기록에 저기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게 미륵불광사 사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불광사라고 하는 절에 대해서 미륵보살을 모셨는가 봐요. 미륵보살을 모신 불광사라고 하는 절의 사적기에 나온 저희가 나온데 그게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의 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능화 선생 때만 하더라도 저걸 봤고 지금은 저 원자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겸익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의 상가나 대율사에 가서 뭐 오부유를 배워왔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시절에도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백제가 원래 이게 해상 쪽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겪으면서 바다로 우리는 안 나갔을 거야라고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바다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불교적 발전. 불교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 불교라고 하는 사상이 인도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주의적인 부분이 강해서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불교가 발전하면 그런 것들은 아울러 발전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장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물건 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대상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무역의 특징은 사람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에요. 가성비가 떨어지면 안 사지.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것도 뭐예요? 이제는 직구잖아요. 직구를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이제 잘하는 애들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예 대행을 해주지. 자기네들이 몇 푼 남겨 먹고 그냥 대행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야 이게 우리나라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게 더 싸구나.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대. 이것들이 도리어 한국 사람을 봉으로 알았던 거야. 한국 물건인데. 야 이런 경우가 어딨노?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수입품 중에서 뭐 약이라든지 뭐 몇몇 가지는 외국게 훨씬 쌉니다. 아니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열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차등을 이제 못 두죠. 이거 못 막죠. 이걸 두면 욕만 태바가지로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과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아니 물건을 꼭 우리나라 인터넷으로만 구매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게 무슨 놈 배신이야. 싼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라든지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그 대신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소득이 더 많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뭘 권장을 하는 거냐면 유교에서 농업주의예요. 농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은 세금을 올려도 못 버텨요. 그냥 세금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상업은 짐 싸서 가버린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조세를 이렇게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세금들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무역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조금 더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거를 이렇게 잘못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돈 다 빠져나갑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뭐 의리로 우리나라에 남아있겠어요? 외국인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IMF 때도 겪었잖아요. 죽는다 싶으니까 그냥 막 싹 빠지는 거예요.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야죠. 상업에는 야 그게 너네가 우리랑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의리 없는 행동,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불교가 발전하면 이런 식 구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수나라 얘기에 들어가면 수나라가 이제 통일제국이 되면서 수나라가 채택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수나라 당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러면서 드디어 중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꾸 중국 옆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컸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로마한테 안 됐습니다. 로마한테만 안 된 게 아니고 인도한테도 안 됐어요. 중국은 그냥 3등 국가였었어요. 3등 국가. 그러니까 로마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인도예요. 인도가 왜 중국보다 대단한지 당신이 아느냐? 중국이 대단했으면 인도 사람이 중국으로 오지 중국 사람이 인도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구법승들이 인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중국으로 와요. 왜 오느냐? 성공하려고 오는 거예요. 불교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더 높기 때문에 배우려고 와요. 이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게 차등이 벌어진 거예요. 차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현장 스님이 귀국하려고 하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너네 나라 상태가 메롱인데 거기를 꼭 가려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현장 스님은 어떻게 보면 한족 골수주의자입니다. 한족 우월론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종차별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그래서 한족이야말로 굉장히 뛰어나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수주의자들 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최고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최고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고면 처음부터 좀 잘 해줘야지. 최고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최고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찬란한 문명 5,000년 그래 대단하지. 하지만 근데 그냥 살아왔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살아왔지 뭘 그렇게 두드러지게 막 뭐 전 세계를 한번 막 휩쓸고 이런 거 나라가 작으니까 그렇죠. 야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생각해봐. 걔네가 우리보다 큰 나라라고 생각하나? 그래도 걔네는 전 세계를 한번 주름 잡았어.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외국 나갈 때도 제 주변에 외국 유학 가고 이런 학생들한테도 꼭 한국 걸 배워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쓸데없는 약 팔지 마라. 선진국으로 가서 절대 그 약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왜? 한강의 기적이 우리가 볼 때는 한강의 기적인데 걔네가 볼 때는 너네 왜 그렇게 살았어? 이거밖에 안 돼요. 미국 사람이 볼 때, 야, 너네는 진짜 대단하구나.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걔네 입장에서 보면, 꼴등 하다가 한 50등, 반에서 한 50등 하다가 한 20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걔네는 처음부터 한 10등 하다가 1등으로 올라온 애거든? 그러면 왜 거기 바닥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이 1등이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당연히 셌었고, 몰라, 페르시아, 중동 쪽을 잘 모르겠네. 인도도 당연히 셌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한테 너 뭐하러 돌아가려고? 상태도 안 좋은 나라에 왜 가려고 해? 이러니까 현장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래도 돌아가야 된다. 내 국민들을 위해서, 내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요 배운 거를 가르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도 현장 스님이 만약에 당나라가 그 당시에 더 세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아니야, 너네보다 우리가 훨씬 세라고 말했을 사람이에요. 현장 스님은 진짜 국수주의자거든.
그런데도 거기서 받아치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 얘기는 현장 스님도 인정하는 거야. 양쪽에 살아보니 요거보다는 이쪽이 나은데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확 떠오르는 게 언제냐면 수나라 당나라 때예요. 그거는 불교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그래서 불교가 이 지배 이데올로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잘 산 때는 신라입니다. 신라. 그리고 그보다 떨어지는 게 고려, 고려보다 떨어지는 게 조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위치도 신라보다 셌었는지, 통일신라보다 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GDP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이태리 정도, 이태리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태리는 진짜 백도를 너무 한 거죠. 그 로마에서부터 생각을 해봐. 이거는 1000년 이상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나라는 도대체. 그냥 가지고 있는 유산만 가지고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이태리나 영국이 굉장히 좀 무능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조상들은 굉장히 잘했지. 근데 그렇게 덩치 큰 걸 물려받은 나라 치고는 그냥 부자 3대는 먹고 간다, 이런 정도로 지금 버티는 거지 크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통일신라 시대 정도의 위상을 확립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통일신라 시대가 강력했어요. 경주에 뭐 100만 도시였었고 전 세계 10대 도시였었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상업이에요. 상업. 그래서 불교가 발전하는 시절은 전부 상업이 돌고 돈이 돌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는데 왜 농업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까? 거기에는 위정자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거고, 중농주의가 다스리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고, 불교가 나중에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송나라 때 되면 불교가 제도화되면서 상업의 활기를 잃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북위 시대나 이런 것도 왜 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걸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고 한쪽에 동화되는 거죠. 그거는 북방 유목민들이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언제나 겪었던 문제예요. 북위 때도 그렇고 뭐 금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수나라도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사실은. 수나라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죠. 햄버거가 들어왔어. 햄버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 입맛에 잘 안 맞아.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김치버거, 불고기버거가 나왔어. 그죠? 그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빵보다는 쌀이 더 영양가가 있고 좋대. 나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면 쌀 먹고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 능력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안 나왔잖아. 아니 영양가가 좋고 이러면 머리 좋은 놈이 이쪽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에서? 근데 전 세계 지금 전체 흐름은 이쪽이 아닌데? 뭘 근거로 쌀 얘기를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뭐 쌀이 더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쌀 얘기를 보면 그래서 라이스버거라는 거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 라이스버거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김치버거든 뭐 불고기버거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그러면 그냥 한정식을 먹어. 왜 햄버거를 먹어? 그럼 한정식 먹어. 이렇게 되면 논리구조가 무너져요. 이쪽에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그게 사실은 불교가 초심을 잃고 나중에 유교나 이런 쪽에 밀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색깔을 다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너네를 선택해야 되냐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는 거죠. 이거는 밥의 다른 방식이야. 밥을 그냥 싸서 먹는 거야. 김밥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햄버거가 김밥이냐? 뭐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체성이 뭐야? 너의 정체성은 뭐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불교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법 여행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불교의 주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도에 당연히 있었고 거기에서 활력이라는 게 있었던 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활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불교가 번성해 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쪽 인도 부분이 닫히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중국화되고 이제 불교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구법승들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나라의 통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통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수나라, 당나라로 연결되고 중국이 드디어 인도를 제낀 건 문제가 없고요. 로마를 완전히 제낍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또 잠깐 메롱이에요. 395년이 되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찢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로마가 쭉쭉쭉 깔아앉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통일이 된 거예요. 통일되면 뭐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잘나서 미국하고 맞서겠어요? 떡대가 크니까 맞서지. 미국하고 맞서는 나라 봐봐.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다 뭘로 맞서요? 떡대로 맞서잖아. 근데 엄청난 떡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럽만한 떡대가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러면서 로마를 이제 완전히 압도하면서 드디어 전 세계의 중심이 중국.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